베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건 1909년 베슬이 죽은 뒤에 그 약전이라고 해가지고 쇼트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대한매일신보에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양화진에 가면은, 양화진 베슬의 묘비에도 그게 쭉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제시대에 쫙 갈렸다가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해방 이후 언론인 후배들이 이제 그걸 이제 다시 이제 복원하는데 거기에 이제 대강 나와 있습니다. 1872년이라면은 76년에 한일수 5조약이죠. 72년이라면은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제 그런 시기인데, 그때 웨일즈 지방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일본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일로 돌아서느냐? 상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보통 그 주재국의 국가 뭐라고 하는 컴프로마이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선교사들도 봐도 선교사들이 반일이라고 하는데 결코 반일이 아닙니다. 반일 선교사들은 몇 명밖에 안 돼요. 400명 되는 그런 선교사들 중에서도. 상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거 한번 쭉 몇 사람을 체크해 봤더니,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들. 그러니까 맥켄지라고 하는 게, 프레드릭 맥켄지, 한국의 비극, 3.1운동에 관한 것들, 이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카나다 선교사도 그 자기의 뿌리가 아마 그쪽인지 몰라요. 스코필드도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베슬과 같이 일본인들과의 상업적 거래에서 자기의 관점에서는 부당하게 손해를 보았다. 이러면서 일본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감정을 가진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년 가까이 일본 생활을 하면서 일본어를 해독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갖추었다 합니다. 그런데 베슬에 관한 그 평가를 보면은 영국 측의 기록은 결코 호의적인 것이 되지를 못해요. 그 당시 서울에 근무하던 영국 공사 존 조단은 이 시기에 친일적인 인물로 일본 공사, 서울주재공사 하야시와 아주 협조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이게 뒤에 보면은 그랬지만 조단이 친일적인 인물이라서 아니라 영국의 정책을 충실하게 수행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게. 1910년이 되면 북경공사가 되는데 존 조단이 거기 가서는 완전한 반일 태세를 채택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가 이익을 자기가 대변하는 것이지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1907년도에 영국 공사였던 헨리 코번이라고 하는 인물은 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반일적인 그런 성향을 보여가지고 영국 정부에서 어떤 이런 리프리만드라고 이런 견책은 아닌데 그냥 사신을 통해서 너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의 간단한 그런 걸 받는 것도 나오기는 합니다만도. 그래서 이제 조단의 글을 보면은 데일리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런던에 있는 신문이 호텔 관리인, 호텔 키퍼를 한국 특파원으로 보냈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동방의 개항장을 떠돌아다니는 전형적인 인물 중에 하나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인데 이게 참 재미난 개념인데, 서양에서는 한 나라가 어디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가면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마치 아메리칸 드림을 우리가 상상하면 되겠죠. 미국 가면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가는데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고 그냥 대부분이 본국에서나 식민지에 가서나 다 그렇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떠돌다가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플로팅 포퓰레이션 중에 하나다.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뒤에 가면 이제 선교사에 대해서 일본의 평가도 이랬죠. 선교사라는 사람들은 본국에서는 출세할 기회를 잃어가지고 뭐 공부도 별로 보통이고 이래서 이제 기독교에 기해서 동방에 나와서 선교 활동을 한다면서 여기서 이제 폼 잡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1900년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그런 그 인식을 가졌다는 것은 곧 여러 곳에서 이제 발견되고 있어요. 1904년 베슬은 2월 10일 서울에 도착하는데, 데일리 크로니클즈의 일종의 이게 현지 통신원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데일리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신문이, 이건 뭐 베슬이 보내는 기록은 별로 뭐 신선한 그런 기사도 아니고, 사실 이거는 뭐 이때뿐만 아니라 이때는 더 그렇겠죠. 제가 73년도에, 73년 가을에 이제 대학에 시작했는데, 73년 초에 거기 이제, 톰슨 파운데이션 언론재단 거기 그 연수로 갔어요. 그러면서 기사를 몇 개 보냈는데, 그때도 그렇게 어려웠어요. 기사 하나 보내려면 우체국에 가서 타이핑을 하는데, 한글식으로 우리는 하면은 U, R, I, N 뭐 이런 식으로, 학교 하면은 H, A, K, K, Y, O 이런 걸로 쭉 우리말 기사를 영문으로 타자를 쳐가지고 거기 이렇게 뭐 넣으면은 달달달 돌아가면서 이제 본국으로 이제 서울신문사로 이제 전송되고 하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이 당시는 어떻겠어요? 그 외교관들만 해도 1919년도에 한국에서 외교관이 보낸 보고서가 런던에 도착하는 데는 3주가 걸려요. 특별하게 자기들이 이제 어전돼가지고 전신으로 보내면 한 2, 3일 만에 도착합니다. 그러질 않으면은 여기 자기가 이제 이 글로 쓴 것은 여기 고베로 가가지고 고베에서 카나다로 가서 카나다에서 횡단철도를 타고 저쪽 그 동부로 가서 거기서 대서양 걸려서 런던으로 갔는데 딱 3주가 걸려요. 그 정도로 어려웠던 시기니까 데일리 크로니컬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뭐 특파원 보내가지고 돈만 쓰는 거지 우리가 뭐 이렇게 할 게 뭐가 있겠느냐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도라 하면서 계약을 취소하고 자기들은 런던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서 주는 정보로서 인포메이션으로서 기사를 쓰겠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베슬은 한국에 오자마자 곧바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혹시 런던 거기 외교가를 보면은 우리는 지금 외교가라고 하면 어디를 생각합니까? 외교관이 제일 대사관이 제일 많은 데가 저기 한남동 그쪽.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주요 대사관들이 모여 있는 데는 역시 강화문 그쪽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 그 미국 대사관이 지금 미국 대사관저가 그게 미국 대사관이에요. 그게. 예, 그렇죠. 그 앞에 영국 대사관이 있고, 러시아 대사관이 이제 높은 데 있고, 프랑스 대사관은 저쪽 건너서 이제 서대문에 있고, 그쪽 동네가 이제 대사관 그건데, 런던에서 일본 대사관도 그런 것 중에 한 군데예요. 제일 큰 메이저가 있고, 메이저 옆에 기퉁이에 일본 대사관이 있어요. 그래도 이미 20세기 초부터 일본이 런던 외교가의 중심까지도 이제 진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받아서 쓰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직장이 또 떨어지고 이런 이제 베슬은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한매일신문을
창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공식적으로는 알려지질 않았죠. 대부분이 추측하기로 고종이든지 혹은 뭐 칠럽파 관리들, 이용익 이런 사람들에게서 돈이 나왔을 것이다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은 그럼 거기서 나왔는데 기자들은 누가 할 거냐? 그 중간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양기탁입니다. 이 사람이 그 배설과 이렇게 콤비를 이루어 가지고 마지막까지 대한매일신보를 지키고 배설 재판에 나와 가지고 배설을 옹호하는 발언도 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일본 관원에게 체포도 되고 그런 그걸 이제 하게 됩니다.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기탁을 매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박은식, 신채호를 비롯해서 옥관빈, 변일, 장도변 등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신문 기자, 편집인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고, 이 같은 필진들이 배설이라는 영국인의 취해법권적 우선 아래서 한국 민족주의적 필진이 집결한 것이 대한매일신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1904년 7월 18일 날 이제 창간되는데, 배설이 여기 와서 한 5개월 정도 지났었죠. 처음에는 대한매일신보, 한자, 한글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코리아 데일리 뉴스라고 이제 하고, 이제 창간호가 6면입니다. 6면이라면은 상당히 큰 신문이에요. 내가 1960년대 말, 70년대 초 신문기자 할 때, 우리 신문들이 보통 4면 나오고, 일주일에 2번 정도가 8면으로만 발간됐어요. 그러니까 6면으로 발간한다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건데, 이 중에서 2면이 순한글판이고 4면이 영문판이에요. 그 뒤에 이제 국한문판과 영문판으로 분리되고 하는 것은 이게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내가 다음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 신문 3종들이 발간된 것, 특히 이제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한글판은 발행 부수가 당시 1만 부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100만 부가 넘을 겁니다. 한 며칠 지나서 시골에 이렇게 배달되면은 그 동네 사랑방에서 다 모여서 다 읽고, 그 읽고 나면 그 다음 옆 동네로 이제 가고, 이러면은 이게 1만 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100만 부 이상의 이거, 효과를 보였을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창간 자금에 대해서는 영국 공사 존 조다는 한국 궁중의 지원에 의해 러시아도 관련되었다고 하는데, 배설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부인하죠. 조단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 당시 러시아 공간 관리인이었으며 칠러파의 사령부였던 손탁 호텔의 주인인 미스 손탁을 통해서 자금이 공급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손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재미난 인물인데, 그 당시에 주러시아 공사의 아마 처제 정도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손탁 호텔이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입니다. 이 손탁 호텔의 터가 정동에서 이렇게 오면 이화여고 후문 있죠. 후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손택 호텔이 있었던 자리다 하는 게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게. 그 동네 정동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매일이라고 하는 것은 7번 대한제국 말기의 한국적 상황이 만들어낸 독특한 그런 산물이다. 일본의 보호국이 된 한국에서 영국인 배설을 소유주로 발견한 이 신문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한국 신문이 아니죠. 소유자가 영국이니까. 그리고 개항장에서 영국의 취해법권의 보호 아래 영국 법의 통제를 받으면서 발간되는 수많은 신문 중에 하나입니다. 개항장이 80개라는데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제시대만 해도 재팬 크로니클하고 재팬 애드버타이즈인가
하나가 고베고 하나가 요코하마에서 발간되는 거예요. 그런 신문들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외면상으로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영국 신문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분명히 한국 신문입니다. 첫째, 독자가 누구냐? 서울에 있는 그 외국인들은 선교사하고 뭐 다 합해서 비즈니스맨, 특히 이제 광산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통해도 수백 명이 안 돼요. 미국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 공사의 통계에 의하면 한 400 몇십 명이 되어 있고, 제일 많을 때가, 특히 운산건강까지 포함해가지고, 1000명이 안 됐어요, 미국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 뭐,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신문이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대부분의 독자성이 이제 한국인이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외국 신문, 영국 신문이 아니라 한국 신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재미난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우리가 보통 신문이라고 하면은, 신문이 뭐 중립성을 지킨다 해가지고, 독자가 있고, 다른 반대편에는 권력층이 있어요. 이 가운데서 신문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 뭐 중립적이다, 보수다, 뭐 친정부적이다, 혹은 반정부적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는데, 대한매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가 하나가 더 이제 포함됩니다. 독자가 있고 권력층이 있는데, 권력층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있고 한국 정부를 장악한 일본이 있어요. 일본 총독부 통감부가. 그런데 보통 이렇게 권력층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의 관점에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한국 정부는 대한매일을 지지하고 일본 통감부, 총감부는 뭐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만도 대한매일을 반대하는 이런 관점이에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대한매일의 권력관계, 독자관계, 독자들은 철저하게 이제 반일적이죠. 배설 재판 뒤에 조금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더니 돈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광고가 안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설이 핑계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어 반일적인 그런 기사를 쓰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대한매일의 신문, 독자, 권력층과의 관계가 이렇게 애매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히, 대한매일의 논조가, 반일적인 보도로 이제 기울여지는데, 이건 뒤에 가면 이제 조금 다시 나오겠습니다만도,